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의 주제는 2017년 일반기업 회계기준 실무 사례 요약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2017년 일반기업 회계기준 관련 실무 사례를 요약 설명함으로써 이용자 및 작성자들이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 판단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추정현금 흐름 변경 시 금융부채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지배기업은 P2P 업체이며 그 종속기업이 실제 P2P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속기업이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P2P 업체인 지배기업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회사와 종속기업은 해당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만 투자 고객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종속기업에 대해 대출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을 인식하고 동시에 투자자에게 같은 금액만큼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금융자산에 대한 현금 흐름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자산과 동일한 부의 현금 흐름을 가지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사례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는 달리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는 미래 추정 현금 흐름의 변경 시 금융부채의 조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제5장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 논제를 다루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의 규정,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 개념,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융부채 회계처리의 경우 일반 기업 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많은 부분이 유사한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데 후속 측정 시 삼각후 원가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의 정의 등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같이 변경된 현금 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조정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은 2017년에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최초 회계 처리에 대한 사례로 동일 지배하에 거래의 해당 여부가 주요 회계 이슈입니다. S1사와 S2사는 모두 비상장 기업으로 갑이라는 개인의 지배하에 있고 S2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1사는 S2사를 합병하면서 S2사가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합병 법인인 S1사와 피합병 법인인 S2사에 대한 지배는 합병 거래를 전후하여 개인인 갑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해당 합병 거래가 동일 지배 거래인지, 만약 동일 지배 거래가 아니라면 합병 법인 S1사는 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투자 차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경우 제32장 동일 지배 거래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동일 지배를 동일 지배 범위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기술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동일 지배를 그 적용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는 합병 거래를 전후하여 동일 기업에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32장 동일 지배 거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두 기업의 합병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12장 사업 결합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 결합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최초 인식 및 측정에 대한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제12장 사업 결합의 최초 측정 요구사항과 제8장 지분법의 최초 측정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현업에서 여러가지 회계 처리 대안이 있었으나 각 장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병법인 S1은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영업권을 산정합니다. 이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의 취득대가로 간주하며 관계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를 투자차액으로 산정합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관련된 마지막 사례는 저축은행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축은행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지도 않은 경우나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가 임대를 종료한 경우에 일반기업 회계기준 문단 20.6에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회계 이슈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업은 문단 20.6에 따라 매 보고기간 말에 회수 가능액을 평가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자산 손상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별도 손상 규정이 있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20장 자산 손상을 적용해야 하며 자산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규정을 적용하여 손상 회계 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를 파악하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지만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한다면 문단 20.6에 해당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회수 가능액을 평가하고 손상차손 인식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례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의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단 20.6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는 측은 문단 20.6은 종전기업 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에만 적용하던 규정이었으나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정 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의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유사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 보고기간 말에 회수 가능 가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하려면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음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행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문단 20.6을 적용할 때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모든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문단 20.6을 적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보다 더 광범위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비업무용 부동산의 사용 중단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처분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에는 문단 20.6을 적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회수 가능액을 평가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일반기업 회계기준 관련 실무 사례 교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